봅시다. 어떤 부분부터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들 고전소설을 읽을 때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인물에 대한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인물. 고전소설은 시점에 대한 얘기 잘 안 할 거거든. 시점은 어차피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근데 44페이지. 근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주면 정말 편한데 아니 그 사람의 신분하고 혹은 벼슬, 직위를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혹은 그 사람을 대명사 처리해서 혹은 뭐 일반 명사 처리해서 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신분을 부른다 혹은 벼슬지기를 부른다라고 할 때 이 벼슬지기가 한림이란 단어가 밑에서 유독 많이 보이거든요. 한림이라는 단어는 젊은 유학생, 유생, 유학을 공부하는 남자한테 붙이는 거예요. 젊은 유생, 유학을 공부하는 젊은 남자. 근데 벼슬 직위를 얘기할 때 승상이라는 직위 높은 사람, 공이라고 하는 직위 높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것도 남자한테 붙이는 직무예요. 가끔 전쟁 이야기 나오는 소설 보면은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 원수야 이게 아니라 이건 군대 지휘관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원수가 있죠. 국가 원수. 그런 표현들의 원수예요. 높은 사람. 자, 대명사로 끝나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젊은 여자한테는 소저라고도 얘기를 해요. 소저는 젊은 여인한테만 붙어요. 젊은 여자, 아가씨라는 느낌이에요. 또 낭군이라고 할 때랑 낭자라고 할 때랑 서로 다르거든요. 낭군은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 낭자라고 할 때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우리가 보통 젊은 여자한테 붙이는 말이에요. 가끔 이제 시비라는 인물도 등장하는데 시비라는 거는 여자 종을 의미해요. 요 노비라고 할 때 노자는 남자 종을 의미해요. 노비 할 때 비자는 여자 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비 옆에 시비가 누가 있다 시비 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 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물 처리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러면 요 정도에 지금 한 10개 안 되잖아. 10개 남짓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시고 고전서를 읽을 때마다 한두 개씩 추가시키면 돼. 그러면서 개념을 확장시키면 된단 말이야. 이 어휘에 대해서. 자, 이제 밑에 가서 차서, 자, 이 다음 이야기로라고 이런 표현이에요. 고전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자, 유 씨가 해평읍을 떠나 절강을 향하며 말하기를 그럼 이 대화는 갖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 대화의 의미는 흥진비례는 사람의 일상 살아왔거니 팔자가 기박하다. 누구? 나의 지금 팔자에 대한 하수연이네. 또 낭군, 낭군은 누구? 낭군, 사랑하는 남자를 낭군이라고 하지. 낭군을 천리밖에 두고 이별하고 있었나 봐. 거리감이 느껴지지. 이별은 아니고 좀 서로 헤어졌던 상황이었나 봐요. 좀 멀리 떨어진 상황. 불측한 일을 당하여. 자, 불측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일 당하여 목숨을 겨우 부지하였을 때 슬픕니다. 자신의 감정이 드러난 부분. 한림이라는 표현은 젊은 남자한테, 젊은 유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림은 그 어디에가 잦아지고 잦아지다라는 건 사라지다. 내 이러한 줄도 모르는가 자신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한림은 어디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 라고 해서 이 대화의 의미는 자신의 어떤 신세에 대한 한탄을 얘기하고 있죠. 흥진비례라는 거는요. 흥이라는 건 흥겨움이 소진된 거예요. 이제 흥겨움이 낮아지고요. 흥이 낮아지고 비통함이 온다. 비통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슬픔이 이제 찾아올 때 흥진비례라는 단어를 써요. 요새 여러분들의 시기 아니니? 시험 기간? 흥진하고 있지. 비례하고 있지. 하며 애연이 울다 이때 애자는 슬프게 울면서 가니 산천초목이다 슬퍼하더라. 감정이입이 돼버렸죠. 산천초목에 대한 감정이입. 감정이입은 누가 시켰어?
서술자가 시켰네. 이 서술자가 갑자기 개입을 일으켜요. 이렇게 상황을 표현해버려. 산천소막이 슬퍼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단어 주요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럭저럭 절도에 다다르니 청산이 이거 사람 이름 먼저 들어가 정양욕한테 유씨가 오셨어요 라고 전하니 양욱이가 놀라서 얘기해서 칭찬했대요. 이 말이 칭찬이래. 아이고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멀리 어떻게 왔어. 남자라도 어려웠을 거야.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칭찬한 거예요. 하고 심리 밖에 나와 기다렸고요. 이윽고 문득 백교자 한행차가 들어오면서 한림을 부르면서 슬피우는 소리는 사람의 애간장을 끓더라. 그러면서 양욱이 요 정양욱이 타인에게 전갈 말을 전하되 먼 길에 평안이 왔습니까? 라고 하거늘 자 이제 유씨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칭찬을 할 때는 양욱이 청산한테 칭찬을 한 거죠. 청산이가 얘기했으니까. 그치? 그래 벌써 이렇게 왔다고? 아우 진짜 대단한 일 했네. 그러고 나서 심리박까지 가서 기다리면서 이제는 하인을 통해서 아 평안히 오셨는가요 유씨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간 중에서 위문하러 나오시다니 실로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가 한 많은 말씀은 종구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지금 할 얘기 많지만 우리 이후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 이런 말. 그러면서 통곡하니 사람들을 보고 들으면 뉘안이 눈물을 흘리리라고 지금 요 인물의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이것 또한 서술자의 개입이 일어나고 있는 소설. 하면서 청초히 말하기를 긴가하던 사람들을 보면서 들으며 유씨의 정절은 만고에 없을 거야. 옛날로부터도 없을 거야. 저런 사람은 진짜 유일할 거야. 자, 유씨가 관 앞에 이르자 이건 이제 두분 시신이 있는 관인 것 같은데 유씨가 왔습니다. 어찌 한 말씀도 없으시고 이제 가시면 백발 놓친가 기댈 거 없는 이때의 첩이요.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 누가? 자신은 여인이. 자신의 여성이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 아, 그러면 여기다 첩을 하나 또 적어놓자. 이 첩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첩일 수도 있어. 근데 이때는 자신의 여성이 자신을 낮추는 말. 이게 두 가지의 의미로서 쓰이기도 하니까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첩이라는 단어. 저는 어쩌라고 그리 무정하게 누워있으니까 누웠다 죽었다라는 거죠. 첩이 삼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척이와 달려건 지척 가까운 거리처럼 달려온 거야. 근데 이 사람 진짜 멀리서 온 거네. 반기지도 아니하시나이까 죽었으니까 못 반기죠. 관 속에 누워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 A라고 해서 지금 유 씨가 관 앞에서 이 대화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왜 이렇게 죽어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하소연일 수도 있어요. 혹은 통곡일 수도 있어요. 슬픔에 대한 통곡 혹은 하소연 이런 대화상의 의미를 캐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하다가 기절했습니다. 양욱 엿을 줄 몰라서 연연히 분주하게 이루고 인사를 차리고는 밖에서 울고 있는 유 씨는 안에서 통곡하니 그 구차한 근광은 참아보지 못할 것 같았다라고 누가 얘기했어? 서술자의 얘기지. 이거 서술자의 말이죠.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 또 일어나고 있네요. 상당히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혹은 상황을 논평해주는 서술자의 개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략 부분부터 보면 여기부터 이제 전기성이 추가가 되는 느낌. 이생규 장전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부터 전기성이 추가되는지 잡아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소설도 그렇게 연결돼요. 왜? 남편 춘매가 혼백으로 나타났어. 아까 그 죽어있던 사람 한림 이 사람이 남편 춘매였어요. 혼백으로 나타나서 유 씨에게 후생을 기약하고 우리 다음 생에 만납시다. 혹은 잘 지내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는데 유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 신체라면 내가 붙들고 있거냐? 몸으로 왔으면 내가 잡겠는데 영혼, 혼백으로 오니 내가 어떻게 붙들이요? 도리어 차라리 안 만난 같지 못하다. 차라리 안 만난 게 더 낫을 것 같아라고 또 한탄하고 있죠. 한림은 이때 한림 누구라고요? 남편 죽은 사람 혹은 그 유생 젊은 사람 젊은 나이에 죽었나 봐. 할 말만 듣게 하고 아까
할 말만 듣게 하고 한 거는 후생을 기약하는 말만 내가 듣게 하고 어찌 저는 할 말도 못하게 하여 저는 이때 유씨겠죠. 유씨 스스로 나는 한 말도 못하게 하냐 하고 애원하고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있네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만 쓰러져 죽었거늘. 어라? 뭐야, 유씨 갑자기 죽었네? 왜 이렇게 사건 스토리가 급박하게 전개가 되냐? 정생과 하인이 만극하여 아무리 구하되 회생할 기미가 없고 더 이상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초상의 예를 차려라. 이 치신으로 된 이 유씨가 또 초상을 치르게 돼요. 이 한 줄에서 갑자기. 그런데 이 의도는 여기 뒤에서 연결되는 게 유씨의 혼백이 누구를 따라갔어? 한림 남편을 따라갔어요. 이 장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씨가 안 죽었으면 영혼이 날아갈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죽은 장면으로 처리한 거예요. 구천을 급히 따라갔습니다. 구천이라고 해서 그 하늘나라 저승. 한림이 돌아보니 유씨가 오니까 위로해서 얘기합니다. 야, 너 어찌 오는가? 바삐 가옵소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니? 야, 빨리 이승으로 가. 빨리 살러 가. 라고 하니 유씨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어찌 낭군을 버리고 합니까? 낭군이라는 단어 무슨 단어? 사랑하는 남자한테 붙인다고 얘기했지? 내가 어찌 사랑하는 내 남자를 버리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남은 명을 뭐하러 보존하오리까? 제가 같이 죽겠습니다. 나 죽으러 갈게. 저승으로 갈게. 우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죽어서라도 남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생규 장전이랑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정기적인 모습. 그리고 되게 적극성이 있는 여인의 모습이죠. 한림이 할 수 없이 함께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염라대왕이 말하죠. 자, 춘매는 인간에 가서 시한을 어겼다. 시한, 기간을 어겼어. 자, 언제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춘매가 그 기간을 어긴 채 못 왔어. 춘매는 앞에서 얘기했던 남편 춘매. 이름. 그러니까 인물 잡을 때 아까 이렇게 잡으라고 했지. 사람의 이름으로 얘기하기도 한다. 그치? 똑같은 사람은 지금 한림이라도 얘기하고 낭군이라고 얘기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고전소설 읽을 때 상당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사신을 명하여 이때 사신은 심부름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신이라고 얘기했었죠. 급히 잡아들이라 라고. 그러면 자, 이때 우리 염라대왕과 사신의 입장에서는 춘매가 왜 늦게 온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의 우리 다른 인물들이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그 인물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야 소설의 이해도를 우리 평가하는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그 인물들은 지금 춘매가 왜 늦게 오는지 몰라. 그리고 같이 올 것도 몰랐어. 사신이 명령을 받들고 춘매를 만나 전하니까 그들을 잡아오라 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춘매가 야, 내가 돌아오는데 아내의 혼백을 만나서 만류하다가 늦었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같이 왔어.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자, 염라대왕 입장에선 좀 뭐야? 왜 안 죽은 사람이 왔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 자, 그래서 춘매와 유씨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춘매는 제 원명으로 잡아왔어. 얘 원래 수명이 이랬거든. 운명이 이랬거든. 근데 유씨는 아직 원명이 멀었어.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저승으로 왔니? 라고 하니까 유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대왕 깨워서 사람을 생기게 할 때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공유유신이라 했습니다. 혹시 이 단어 들어본 사람? 삼강오륜 할 때 오륜. 자, 부자유치는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자식은요, 유친, 친근감이 있어야 돼요. 친함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예요. 부는요, 우리 남편과 아내는요, 유별, 구별이 있어야 돼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 남자는 남자의 모습, 여자는 여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대요. 장유유서, 장은 우리 우덜은, 유는요, 젊은이. 이 사이에는 유서, 차례가 있어야 돼요. 이거 차례 서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경하라고? 윗사람을 공경해요. 윗사람이 먼저예요. 붕우, 유신 할 때 붕우는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가지 얘기했죠, 여기서. 하나가 더 뭐냐면 분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5가지라고 칩시다. 뭐 4가지밖에 안 나왔지만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 누구의 말 속에서? 유씨의 말 속에서 부부애가 가장 중요해요. 부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를 여기에서 지내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간청을 하고 있네요. 자, 유씨를 달려보내려 하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항해 법으로 세상에 나갔다가 첩에게 이런 작별을 하게 합니까? 또 춘매에게 어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일찍 저버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느낌. 나는 새와 날아다니는 새와 달리는 짐승도 다 짝이 있는데 어떻게 젊은 인생 배필 짝이 없이 의탁할 것 없는 몸에 누구에게 붙여 살라고 합니까? 하소연하고 있죠. 남편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여필 종부는 인간의 제일의 정절입니다. 여필 종부 안에는요. 필 반드시 종 따른다. 부는요 남편을. 여필 종부. 그게 최고의 정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이 유씨의 캐릭터,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캐릭터는 누구랑 비슷해요? 아까 이생규 정전의 최씨랑 비슷하겠죠? 오케이,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럼 염라대왕이 말하네요. 야, 그럼 그대 모친과 춘매 모친은 누구한테 부탁하고 왔느냐? 이 얘기의 의미는 너 효도는 어떻게 할 건데? 너 원래 효도 우리 유교적 가치관에서 효도를 해야 되지? 아까 계속 강조했잖아. 그럼 효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유 씨는 다시 대답을 하네요. 정이 이토록 절박 가운데 남녀 간의 정,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첩의 청춘으로 부부와 함께 있어야 봉양도 하죠. 영화로움도 볼 텐데 혼자 누워서 어떻게 봉양을 합니까? 그래서 부부 지정, 부부의 정은 끊지 못하겠습니다. 뭐보다 중요하다고? 효도보다 부부의 정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힘내자. 자, 염라대왕이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보고 있네. 야, 그러면 내가 다른 배필 정하여줄게. 새로운 남편 줄게. 그러면 남은 목숨 다 살고 돌아온 건 어때? 라고 물어보네. 자, 그럼 유씨가 아득하여 놀란 거예요? 얼굴색이 변하여 어떻게 변한 걸까? 놀란 거지? 아니면 썩소를 짓는 느낌이야? 완전히 싫어하는 거야? 막 기쁨의 얼굴 아니야? 새로운 남편이요? 막 이렇게 기쁨의 느낌은 전혀 아니야. 아무리 저승과 이승이 다르지만, 야, 대왕, 네가 어찌 그렇게 무례한 말씀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대왕께서 저러하니 저승을 밝게 다스리는 너 염라대왕 맞니? 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고 있지. 역으로 지금 유씨가 호통을 치는 장면이에요. 염라대왕이 염라대왕 같지 않은 얘기하고 있어. 라고 꾸짖건을 염라대왕이 유씨의 백설 같은 지규법 쓰였네요. 정절. 유씨의 정절이 아주 백설 같다. 깨끗하다, 높다, 고매하다, 순결하다. 여기와 연결될 수 있는 또 지조와 절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면서 탐복하기를 야, 내가 너 마음을 한번 시험 삼아서 얘기한 거야. 미안해 라고 얘기했지. 시험 삼아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 주려고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유씨가 얘기하기를 염라대왕께서 무색하시다 하시니 죄를 사옵니다 라고 해서 저도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대를 위하여 내가 남편과 함께 다시 내려보낼 거니까 열심히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오면구나 라고 하는 전기적 이야기 요소 유씨전이었습니다. 뒤에 문제 풀어오신 분 요거 답만 체크하고 끝낼게. 3번, 4번, 2번, 2번. 이거 문제풀이는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